반갑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 이제 시험도 일주일 남았고 정규 수업도 전부 다 끝났고 이제 특강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특강인데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그동안에 우리가 동행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는데 개론 동행 모의고사 4회분하고 또 그 백선하고 이것만 해결하면 시험에 대한 대비책이 다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날아들었으니까 풀어봤죠. 백선을 풀어봤는데 이제 몇 분 풀어본 분들을 내가 몇 분 점검을 해봤는데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 도형모사를 쳤는데 자기 그 모의고사 사회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냈던 문제를 다시 이제 조금 바꿔서 내니까 또 적응을 못하고 또 틀리고 막 그러시던데 그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동형 모의고사 사회분이 해결이 되면은 이 백수는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보통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70개 이상, 요 100개 중에 70개 이상을 다 득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죠? 좀 많이 맞은 사람은 90개 맞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90개 넘게 맞은 사람도. 근데 보면은 이제 안 틀려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로 좀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험 수준이 그렇게 올해는 뭐 문제가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유행이 조금 이제 변형된 유행들이 많이 출제될 것이다. 늘 보던 지문들 외에 그죠? 생소한 지문들이 좀 등장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문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개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오늘 특강 듣고 나면은 올해 예상되는 좀 생소한 지문들 이런 것들도 그죠? 해결 좀 군데군데 좀 여러분이 못 보던 그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여기 망라가 되어 있으니까 요 문제까지만 해결하고 가면은 개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밑부에 점수를 좀 보태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믿어요. 요것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자기교수로 소화시키면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1차 해결. 근데 그럼 이제 2차는 이제 여러분 몫이다. 예? 1차만 이 개론만 70점 이상 넘겨가지고 민법에서 10점 정도만 보태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뭐 걱정 없이 1차는 합격하시겠죠, 그죠? 또 개론 한 개 들렸는데 또 민법 가락 빠지고 떨어지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학원에. 한 개 틀렸는데 민법 30.5점 받아 떨어진 분도 있어요. 공부 포기했죠 이제. 근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민법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우리 요 교재 순서대로 내용이 편제되어 있으니까요. 쭉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6시 반 정도에 끝내는 거로 하고 점심시간은 한 2시 정도부터 1시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그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쉬는 시간에 몸을 좀 움직여가면서 운동을 좀 하고 몸이 경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 스스로 몸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1번 문제는 4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4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인데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작년 예상 문제도 1번에 이 문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1번 문제로 이게 나왔었어. 그런데 올해 나올 가능성은 없죠. 4년 단위로 보통 한 문제 나오니까.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표준산업 분류표는 잘 본 적이 없죠. 그죠? 그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에 보면 부동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부동산업 이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요 임대 및 공급업에 그죠? 그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요. 임대업 그리고 개발 및 공급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이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지문하고 5번 지문 부동산 관리업하고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여기 이제 관련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대분류를 하면 이렇게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도 나오고 이걸 이제 다시 소분류하면 임대업 그다음에 개발업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요걸 또 다시 세 분류하잖아요. 그럼 임대업도요. 자, 이제 그 임대를 할 때 우리 주거용 건물이 있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 그리고 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나눠요. 주거용 건물 임대는 뭐야? 주택 임대죠. 비주거용 건물 임대는 뭐죠? 상가나 공장이겠지. 비주거용 건물이니까 상가 공장이 되겠죠. 그러면 기타 부동산 임대는 뭐죠? 토지 임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부동산은 주택, 상가나 공장, 토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임대업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그럼 개발업도 그죠? 개발업도 역시 주거용 건물 개발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업, 기타 부동산 개발업. 그러니까 공급업도 역시 또 주거용 건물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기타 부동산 공급업 이렇게 나누겠죠. 전부 다 그러니까 임대업이든 개발업이든 공급업이든 전부 주거용 건물 개발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업,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기타 부동산 공급업 다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다 나뉘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요, 이 관리업은 그죠? 주거용 건물 관리업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 이건 있는데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어요. 이게 관리업에 대해서는 관리업만 그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습니다. 이 관리라는 게 뭐야? 주택 관리 하잖아, 그죠? 또 상가나 건물도 상가나 공장도 건물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토지는 실제 관리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지? 그래서 관리업만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초점이야. 그러니까 세 분류 항목에서 만약에 부동산 표준사로 분류해서 세 분류 항목 중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기타 부동산 관리업 요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분류 항목에서는 1번처럼 그죠?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이게 부동산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임대업도 있고 관리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공급업도 있고 중개나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거 다 우리 그 개론 제목들이죠. 우리 부동산 개론이 개발론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관리론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정평가론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 수업 때 배운 내용이죠. 근데 건설업은 부동산업이 아니다. 그다음에 소분류 항목에서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아둬요. 알았죠? 답이 나올 포인트가 딱 정해지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럼 이번에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죠. 거기까지는 맞는데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거는 획지가 되겠죠. 그죠? 필지는 이제 하나의 지분이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 한 개의 지분을 갖는 등기 등록 단위를 필지. 그리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 이용의 최후 운반권. 이거는 한계지에 대한 정의죠.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가 한계지고 공한지 그러면 도시 토지를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직항 투기 목적으로 우리가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하는 거고요. 3번에 건축 부여한 건폐율 용열 등의 제한을 위해 한 필지 내에 건축하지 않고 비우던 토지는 공지가 되어 있고요. 나지가 아니라 공지. 그다음에 나지 그러면 이제 나지는 지상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으니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전부 다 받습니다.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지는 공법상의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없는 토지. 이게 이제 나지고요. 여기서 이제 나지 그러면 지상에 건물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로 나지는 항상 건물이 있는 건부지보다는 가격이 높게 평가된다. 이제 건부지 가격보다는 나지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건부지는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 가치가 감가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건물 감가로 인해서 나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지? 그래서 나지가 원칙적으로는 건부지보다는 가치가 높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나지보다는 건부지가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물 때문에 부지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건부 증가가 발생하면 건부지가 오히려 나지보다 가치가 높죠.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로 묶여가지고 그린벨트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해서
건폐율을 축소해가지고 건물을 못짓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건부 증가로 인해 건부지가 낮아지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다. 요 정도까지는 나중에 나오면 같이 딱 비교를 해서 정리해 두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이 옳은 지문이죠. 그죠?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때 용도 지역 상호 간에, 그러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 이 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택지 지역 내에서 또 임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지역 내에서 용도가 이행 중에 있다.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가 아니고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 이행지, 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 후보지. 이걸 꼭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5번에 지가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용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로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가 되겠죠. 우리 지가를 공시할 때는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먼저 표준지 공시가를 국장이 공시하면 그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겁니다. 그럼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하는 토지는 당연히 표준지야지, 표본지가 아니고 표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소홀히 하는 영역이죠. 이 부동산 활동과 속성에서 나오는 거죠. 속성에서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고 정보 활동이죠. 근데 현장에서 직접 조사 확인하는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건가? 왜 임장 활동이 필요하냐? 첫째는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동되지 않는다.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기도 하면서 대인 활동이지만 이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이 이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조사 확인하는 임장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요 대인 활동으로 바꾸면 안 돼요. 대물 활동, 부동산과 대물 활동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임장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능률성,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 공정성,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 활동을 능률화시키고자 하는 학문이 부동산 학입니다. 활동의 능률화가 목표니까 이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래서 능률성을 지원하는 보조 원리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단계에서는, 그지? 소유 활동에서는 한정된 부동산을 최유효 이용을 하자.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처분할 때, 거래를 할 때는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능률성을 지원하는 보존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유효용, 소유 활동에서는 최유효용을,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을 지도점으로 하고 있는 원칙. 그건 바로 안전성이 아니고 능률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틀려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죠. 그러니까 정착물은 이제 토지로부터 독립성 있는 독립정착물도 있고, 그리고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독립성 있는 물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은 다 독립정착물이겠죠. 그죠? 건물이라든가 임목은 등기가 되어 있죠.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별개로 취급되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로 취급되는 물건을 독립정착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 임목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뭐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 물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또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이런 것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게 판례의 태도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이고, 그리고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이라도 뭐야?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수목이라든가 수목집단, 그러니까 등기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지의 한 구조로 부착되어 버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전부 정착물이죠. 수목, 수목집단, 국어, 도랑, 울타리, 담장, 우물, 아스팔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교, 터널, 이런 것은 전부 종속 정착물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학은 체계화된 이론에서는 과학성이 강조되고, 또 숙련된 실무 영역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되는 양면성 있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 활동을 능률화시키고자 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인데, 모든 영역은, 그죠? 모든 활동은 이론과 실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론은 과학성에 기초를 두고 있고 실무는 기술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이 있는 활동이다. 그런 뜻이죠. 또 다섯 번째, 부동산학이 주관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면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시되고, 반대로 이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공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시된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효율성은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고, 형평성이 정부와 같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공공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또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하는 활동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요 3분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소홀히 하는 영역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점검해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4번에 토지의 특성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틀린 건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국지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 발생하는 근거는 부동성, 토지용을 집약화시키고 독점 소유를 요구한다. 또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 근거가 된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성이 되게 한다.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집가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 또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런 것이 부정성이죠. 그지? 그리고 세 번째, 토지는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감가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하고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해서 획득하게 한다. 또 토지가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는 이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서 투자재로 선호되고, 또 부동산 활동의 장기적 배려를 요구하는 근거, 이런 것이 영속성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체유효용의 판단 근거가 되고 토지 이용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이행과 전환이 바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이용하는 거죠. 이런 이용을 창조적 이용이라 합니다. 용도 전환을 통한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이런 특성이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에서는 이 용도에 대해서 한 개 나올 수 있는데, 나온다면은 딱 이렇게 4번처럼 나옵니다. 지문이. 요 지문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지? 5번이 틀려 있는데, 개별성은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맞죠? 거기까지. 근데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대체관계가 성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전혀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야죠. 이 대체관계는 동질적인 상품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물건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 물리적으로는 전혀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 개별성이니까 우리가 개별성을 다른 말로 비대체성이라고 하는 거다. 그죠? 개별성이나 비대체성이 같은 표현이죠. 다만 이제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전혀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도 용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체관계가 성립합니다. 용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지죠. 어떤 특성으로? 또 용도에 다양성을 갖고 있다니까. 용도자만 나오면.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개별성. 그러니까 용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진다. 인접성.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용도자가 나온다고 다 용도의 다양성이 아니고 젠장. 용도의 다양성은 그러면 체유효용의 판단 근거, 또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적지론의 근거, 가격 다운설의 근거, 그리고 비가역성을 야기시키는 원인, 이런 게 용도의 다양성이고요. 용도로 대체가 가능한 것은 서로 접배이기 때문이에요. 인접한 토지끼리는 상호 대체해서 그지? 똑같은 용도로 농지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를 묶어갖고 주택을 지어서 주거지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용도적으로는 대체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그거는 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구분을 해서 좀 같이 기억을 해둬요. 그다음에 5번 문제.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 지표면과 함께 공용과 지하 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지표면이 있죠. 이 지표면에 존재하는 공간이 수평 공간이고 지표면에서 위를 향하는 공간이 공중 공간, 아래를 향하는 공간이 지중 공간,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3차원 공간이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은 3차원 공간 활동이라 이 세 가지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근데 농촌 지역은 주로 지표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 대부분 농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 지역은 입체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 즉 건물이 고쳐야 된다는 뜻이죠, 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표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이
수평 공간인 지표면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또 공중간의 일정 범위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 그리고 지중 공간의 일정 범위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 또는 지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토지 소유권에서 여러 개의 권리가 다시 또 분할돼서 창출돼 나오는 거죠. 그리고 토지와 해면가의 분계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을 표준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돼야 바닷물이 꽉 찼을 때의 높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표죠. 토지. 그 다음에 바다가 여기 있는데 바닷물이 꽉 찼을 때의 높이가 만조수위선이죠. 그리고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의 높이, 그게 간조수위선인데요.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바로 이 만조수위선이야. 만조수위선. 여기까지가 바다. 그 옆에 이제 토지, 이 개인이 사용하는 토지가 육지가 되는 거죠. 이 해면과 토지와의 경계가 바로 이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조수위선에서 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 사이에 있는 토지도 있죠. 백사장, 그지?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백사장. 이걸 우리가 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저정하자가 없고요. 그 후반부 지문도 이것도 이미 11회 때도 등장했던 지문이고 우리 기출 지문으로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요. 토지와 해변가의 분계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 이게 바로 표준이 되는 거죠. 4번의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지하권이죠.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아니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하권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지표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하권이 아니고. 요 지표권, 지표면, 이 수평 공간의 일정 범위인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죠. 이 지표권에 포함되는 게 내 토지의 지표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건축권, 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경작권, 그리고 내 토지의 지표면을 흘러가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용수권이라고도 합니다. 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하권이 아니고. 자, 지하의 일정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하죠. 지하권이 있어도 그죠? 모든 지하 공간을 다 소유할 수는 없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니까 일정 범위까지 공중이나 지중공간에서 소유권이 연장이 되지만 소유권이 무한정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요 지하 공간 중에서도 일정 범위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뭐라 그래요?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사적 지하권, 그리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를 공적 지하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적 지하권에 뭐가 포함돼요? 내 땅 밑에 매장된 물, 지하수, 이거는 이제 지하권에 포함이 돼요. 지하수. 내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물, 지하수, 이거는 이제 사적 지하권에 포함되고, 또 흙모래 자갈 같은 난방도 지하권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아직 캐내지 않은 광물 자원이 있어도 이거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채굴 광물은 국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권에 포함되는 거는 지하수나 안반이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공적 공용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용권을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바로 항공기 통행권이라든가 전파의 발작에 이용되는 전파권, 이런 것이 이제 공적 공용권이죠. 그러니까 공용권이 있어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적 공용권이 있는가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적 공용권이 있죠. 요 공적 공용권은 이제 비행기 항공대에 이용되는 항공권이라든가 전파의 발작에 이용되는 전파권,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 사적 공용권에는 일조권, 그다음에 뭐 조망권, 그리고 용적률. 이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 토지 공용권을 활용해서, 그지?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도, TDR, 이런 게 이제 소유권이 있는 사적 공용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적 지하권에는 지하수나 안반, 그리고 지표권에 이제 건축권, 경작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지표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5번 문제 한 개 틀릴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뭐 3번 찍어갖고 틀린 상황인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틀리면 안 돼요. 6번에 주택 요거도 이제 올해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3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요. 올해 이제 3년째 되는 해니까 한 개 예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택은 이제 여러분이 다 구분하고 있는데요. 어, 아파트하고 연립을 구분하는 포인트는 층수죠. 주택으로서 정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층 이하면 연립입니다. 그죠? 그거는 다 쉽고 이제 연립하고 다세대 이걸 이제 구분하는 포인트. 연립하고 다세대는 똑같이 4개층 이하예요. 그죠? 주택으로서 정수가 4개층 이하로서 바닥 면적의 합이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 되는 거고 660 이하까지는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세대하고 다가구를 구분하는 포인트, 또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을 구분하는 포인트,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다세대하고 다가구 주택은 층수를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연면적은요 연립이든 다세대든 다가구든 다중이든 전부 660입니다. 이거는 전부 660 이하인데 연립만 660을 초과하는 거야. 요거만 660 초과, 나머지는 다 66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뭐 층수죠. 주택으로서 수가 3개층 이하, 다중주택도 역시 3개층 이하예요. 그러면 층수하고 뭐 바닥 면적이 전부 똑같잖아. 다가구하고 다중은. 그지?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층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은 층수도 같고 바닥 면적도 같죠. 그 포인트가 세대수의 제한이 들어가.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만 19세대 이하라는 세대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요게 들어가면 다가구 되고 요게 없으면 다중주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역 지문은 3계층 이하인데 660 이하죠. 근데 세대수의 제한이 없잖아요. 그럼 다중주택이죠. 이건 다가구가 아니고 다중주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3계층 이하인데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인 주택, 이렇게 해서 세대수의 제한이 들어가야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다중주택이고요. 이번에 이제 주택부에서 세 가지 용어가 나와. 준주택하고 도시행 생활주택, 세대 구분행 공동주택,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준주택은 바로 이연에 있는 것처럼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죠. 그러니까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에 준하여 취급해 주니까 준주택이라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반드시 지문에 300세대 미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에서 대규모로 공급하는 단지형 연립이라든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이런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여기 좀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파트 중에 한 호를, 그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뭐 연립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연립이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여기까지는 공동주택이죠. 그죠? 다가구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그지? 그럼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니까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있죠. 요 101호 같으면 101호 소유권자가 다르고 102호 소유자가 다르고 103호 소유자가 다르고 201호 소유자가 다르잖아. 그죠? 구분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공동주택 중에 한 호수를, 그죠? 이 내부를 다시 또 구획을 하는 거야. 다시 또 여러 개의 세대로 나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게 12세대로 나눠서 아파트 한 채를 12세대로 나눠서 12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죠. 근데 공동으로 거주하면 요 사람들은 각각 구분 소유는 할 수가 없죠.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이게 구분 소유가 되면 소유권자가 12명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구분 소유는 할 수 없지만 한 세대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세대를 구분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주관적인 할 목적으로 요 아파트 한 채에는 한 세대밖에 못 살잖아 원래. 근데 12세대까지 살도록 이렇게 구획을 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주거 안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각각의 이제 소유권은 없지만 내 집을 하나 갖는 셈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그 공동주택의 내부 일부를 세대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 세대가 거주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표현하니까 용어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지문 속에. 그래서 이 주택의 용어도 좀 점검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 부분인데 이 총론 부분에서 3개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7번부터 이제 경제론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 이론 두 개로 구성되는데 수요 공급에서 5개, 그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1개 아니면 2개. 만약에 거미집 이론이 나오면 2문제가 나올 거고, 거미집 이론이 안 나오고 그냥 부동산 경기만 나오면 경기 변동에서 1문제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7번에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드리고, 우리 수요 그러면 첫 번째 수요든 공급이든 사전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요도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 공급도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지 실제로 구매한 양이나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를 해버리거나 구매를 해버리면 그건 사후가 되잖아요. 근데 수요나 공급은 모두 사전적 개념이야. 아직 사기 전, 팔기 전이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죠.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거죠.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도 증가. 그래서 수요는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하니까 수요 우선은 우하향 형태의 곡선이 되고,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니까 우상향 형태의 곡선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어야 되죠. 그죠? 수요도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춘 유효 수요여야 되고,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는 그건 수요가 아닙니다. 공급도요, 판매할 의사와 물건을 확보한 유효 공급이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또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유랑 개념이죠. 그죠? 근데 유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지나야 측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지? 그게 유랑이니까. 일정 기간이 바로 유랑이죠. 근데 일정 시점은 뭐지? 저랑이죠. 일정 시점에서 측정이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재산 가격, 가격이라든가 재고량, 그 다음에 인구, 국부, 외환 보유고, 지가 이런 것은 일정 시점에서 전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이건 저량이지 유랑이 아니고. 그래서 4번 지문은 지금 공급 칸에 재산 가격과 재고량은 유랑이 아니고 저량이다. 그래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려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최대한 구매할 의사가 있고 최대한 판매할 의사를 갖고 있는 최대 수량을 의미합니다. 수요량도 최대 수량을, 공급량도 최대 수량을 뜻하는데 가격이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죠.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기꺼이 지불할 의사를 갖고 있는 최고 가격이에요. 내가 최고 그 금액까지는 기꺼이 지불하고 살 의사가 있다 이 말이다. 근데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생산 비용을 고려한 최저 가격이다 이 말. 어떤 물건을 한 개에 10,000원을 받고 싶어 한다. 그 10,000원은 그죠? 왜 10,000원을 받고 싶어 할까요? 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내가 최소 10,000원 정도는 받아야 본전이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최저 가격, 생산 비용을 고려해서 받고자 하는 최저 가격이고, 수요자가 지불하는 고하 가격은 기꺼이 지불할 의사를 갖고는 최고 가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5번도 이게 이 5번 지문 같은 걸 이제 답을려고 하면 틀려요.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인데 이게 반대로 딱 내놓으면 틀린단 말이야. 이런 데서 좀 조심을 하고,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에는 수요는 실제로 구매한 양을 뜻한다. 공급도 실제로 판매한 양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두 번 틀리게 나왔어. 수요든 공급이든 물건을 사버리거나 팔아버리면 그건 수요나 공급이 아니야. 아직 사기 이전, 팔기 전이니까 사전적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요 공급은 사전적 개념, 유랑 개념, 유효 수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스쳐가야 돼요. 7번은 4번이 틀려 있죠. 지금 답은 다 체크하고 있지. 답을 체크하는데 초점을 두실 필요는 없어. 나중에 가실 때 해설지만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설만 보고도 공부를 다 되게 해놨는데 미리 해설을 안 주는 이유는, 해설을 줘버리면 여러분이 안 풀어봐. 그냥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공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자기 것으로 절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자꾸 달라 그러는데 뭐 실력이 늘어야 주는 거지. 뭐 실력이 안 늘고 뭐 답만 궁금하면 뭐해. 답 맞추면 뭐합니까? 100개 중에 뭐 30개 맞는 걸. 그럼 뭐 궁금하다고 그거 해설 달라고 자꾸 달라 그래. 달라할 필요가 없지.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먼저 풀어보고, 오늘도 마찬가지라 자꾸 받아 적는데 적지 마. 뭐 이때까지 비밀 적었나? 1년 내에 적은데 뭐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적히고, 적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이걸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정확히 모르냐,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거는 그죠? 내가 아는 게 나오고 맞았잖아요. 야, 내가 그동안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 스스로에게 자꾸 자신감을 불어넣어. 내가 합격할 것 같다 이러면서 희망을 가지라니까. 내가 맞았고 아는 게 나왔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다독거려요. 진짜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이 생겼네. 올해 진짜 나는 합격할 것 같네. 이런 비전을 자꾸 심어 넣어요. 그리고 혹시 좀 애매모호하고 이제 틀린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걸 체크해 둬야 돼.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라 이 말이야. 아니 그런 거지 뭐 모르는 걸 다 적고 많은까지 또 적고 뭐 아이고 그 적을 공간도 없다 이제. 적지 말고. 자, 8번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이제 구분이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유일하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재화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거니까 해당 자가 아파트가 나왔지.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가지면 아파트 가격밖에 없겠죠. 그 아파트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고 1번에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예상이라는 말이 붙었지.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예상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근데 이 기대감은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입니다. 해당자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니까 이거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그러니까 그 1번 칸에 있는 거 단독주택 가격이나 소득 인구도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해당자 가격이 아니니까 단독주택 가격도 다른 제하죠. 그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어떤 제하야? 대체제죠. 대신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나 보완제 가격은 해당제와 가격이 아닌 다른 제와 가격이니까 이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그리고 소득이나 인구, 금리, 세금, 공급성의 규제, 소비재의 기호 이런 것도 전부 수요의 변화 요인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번에 명시된 거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도 수요의 변화 요인. 그리고 수요의 변화 칸에 있는 요인도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되려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자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자와 가격만이 수요량의 변화지 그 외에는 모두 수요의 변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사에서 점이 이동, 수요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가 뭐야? 해당재와의 가격이 그죠? P수에서 P1으로 상승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 곡선에서 점이 그죠? 여기 있던 점이 요렇게 이동을 해요. 그죠? 그래서 왜 이동했어요? 수요량이 Q에서 Q1으로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자,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감소했죠. 그지? 수요량이 Q1에서 Q로 이렇게 감소를 했죠. 수요량이 여기 있다가 요만큼 줄었잖아. 그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이 감소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해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라는 게 뭐지? 수요의 법칙이지. 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 곡선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의 법칙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을 때 그죠? 수요 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수요 곡선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수요의 변화죠. 곡선 자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지? 그럼 수요의 변화는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균형점. 수요의 법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균형점의 이동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그 다음에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라는 거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 그게 수요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이나 대출금리 이런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인데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죠.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 대체재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도 감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 또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은 수요 곡선사에서 점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수요의 증가를 하잖아. 그죠?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걸 이제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고 1번 지문이 틀려 있고요. 8번 문제도 틀리면 안 돼. 이미 동영모의에서 여러분들이 다 구분을 해왔으니까. 9번에 시장 균형의 변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수요만 증가한다. 수요만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과 량이 무슨 방향? 동일 방향이니까 수요만 증가하면 균형 가격 상승, 균형 양도 증가하겠죠.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또 공급만 증가해서 공급량이 늘어났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만 변할 때는 양만, 균형 양은 공급하고 동일 방향이다. 그지? 그러나 가격은 항상 반대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겠죠. 임대료는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그래야 돼. 근데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뭐가 더 크다 하고 나면 뭐 어떻게 된다? 큰 쪽과 같다 그랬죠. 그럼 지금 뭐가 더 큰 거야? 공급 증가. 그럼 공급 증가가 더 크면 공급이 증가한 경우가 같다 이 말이야. 그지?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균형 가격, 임대료는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하겠죠. 임대료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그래야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다 틀렸어. 그래서 4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그랬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 그럼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동일방으로 변하면 양동을 좋아한다. 동일방일 때는 양동, 반대는 가수. 양동이니까 량은 수요가 동일방으로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러나 균형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불변일 수도 있어요. 균형 가격은 알 수 없고 균형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 공급이 반대방이니까 가수를 정해야 되죠. 가수니까 가격은 수요를 따라 상승하고 균형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네. 이제 균형 가격은 상승하나 균형량은 알 수 없으니까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올 수 있죠. 증가 감소 불변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10번에 커피 가격이 3,000에서 4,500으로 상승했을 때 커피 판매량이 1,000잔에서 600잔으로 감소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죠. 이때 커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고 가격을 인상한 후에 커피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가격 변화율은 원래 가격에서 가격 변동분이 얼마가 생기느냐. 원래 가격에서 가격이 변화되는 것을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은 원래 수요량에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가 생기느냐 그 말이죠. 자, 가격이 원래 얼마였어?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승했어. 그러면 가격이 원래 가격은 3,000원이고 가격 변동분은 얼마야? 1,500원이죠. 그리고 수요량은 원래 커피가 1,000잔에서 400잔으로 감소했다. 그지? 그럼 원래 수요량은 1,000잔이고 수요량 변동분은 얼마? 600잔이 되는 거죠. 1,000에서 400으로 변했으니까 변동분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격 변화율은 3,000분의 1,500이니까 몇 프로? 가격은 50% 변했다는 뜻이죠. 변화율을 구해야지 비율을. 그지?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은 1,000분의 600이니까 몇 프로? 60%가 변했다 이 말이죠. 가격이 50% 어떻게 됐어? 상승했지. 3,000에서 4,500으로 50%만큼 상승했잖아. 그때 수요량은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수요량은 60%가 감소했단 말이야. 그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이 플러스 값이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감소로 마이너스 값이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부모 문제의 부호가 반대면. 근데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으로 계산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5분의 6이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2가 아니고 가격 탄력성은 양수로만 계산되지 음수로 나올 수가 없어.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1.2가 나왔으니까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적으면 비탄력이죠. 그럼 일단은 가격 탄력성은 탄력이어야 되니까 답은 1번, 2번 중에 나와야 돼. 그죠? 3, 4, 5번 찍은 사람은 이미 맛이 간 거야. 가격 탄력성 자체가 계산이 안 되니까 뭐 뒤에 거는 고정하고 탄력성 자체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죠? 이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이 정도까지는 계산이 돼야지. 그럼 1번 아니면 2번에서 찍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 뒤가 이제 중요하죠. 자, 수요의 탄력성 크기를 가지고 기업이 이제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큰가 1보다 적은가 1이 되는가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해야죠.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수입이 증가하지? 인하해야. 수요가 탄력일 때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인하해야 총 수입이 증가해요. 근데 탄력성이 1보다 적을 때는 가격을 인상해야 수입이 증가하잖아. 그치? 그다음에 탄력성이 1이 될 때는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든 간에 임대료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총수은 불변이 됩니다. 요거까지 알아야지. 자, 지금 이제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이 나왔죠. 수요가 탄력기다 이 말이야. 탄력기인데 커피 가격을 인상해서 인해서 지금 50%나 인상했잖아. 커피 가격을. 그제?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하는데 가격을 지금 인상해야 그럼 당연히 수입은 감소하겠네. 그제? 가격을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인상했기 때문에 반대로 수입은 감소하는 거야. 함부로 가격 인상시키면 안 돼. 그지? 담배값을 3,000원 하던 걸 뭐 담배값이 2,000원 했죠. 2,000원 하다가 4,500원 올랐나? 2,500원에서 4,500원 올랐구나. 한 값에 2,500원 하다가 4,500원으로 80%를 가격을 인상한 이런 나라가 어떻습니까? 조선팔도에. 조선팔도가 아니고 뭐 우리나라 전역이 그랬으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다. 한꺼번에 가격을 80% 인상한 나라가 어디 있어, 그죠? 답은 이거는 1번입니다. 탄력은 탄력. 그리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수요가 탄력일 때는 가격을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하는데 인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11번에 이 문제도 이제 정해진 문제, 가격 탄력성하고 교사 탄력성을 구분하는 문제, 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파트가 나왔어요. 아파트의 가격이 8% 상승하면 아파트 안 사겠죠. 아파트 가격 상승했으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은 2%가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 감소합니다. 아파트 안 사죠. 그리고 이제 대신 뭘 샀느냐? 다세대 주택을 샀으니까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4%가 증가했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안 사고 대신 뭐 샀어? 다세대 샀죠. 다세대 수가 증가했다면 그럼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대신 구매한 제하죠. 두 제하가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인데 함께 사용하는 두 제하면 보완제, 대신 사용하는 두 제하면 대체제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하고 이 다세대 주택이 대체제라는 거 알겠어요? 왜 대체제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더니 다세대 수요 아파트 가격 상승니까 다세대 수요 증가했죠. 그럼 두 재의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바로 변했잖아요. 가격과 수요가 동일바로 변하면 두 재는 대체재,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하면 두 재는 보완재. 이렇게 했지. 자, 먼저 가격 달성부터 구해보자. 문제 A는 가격 달성을 구하라. 가격 달성은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를 측정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8% 상승하자 아파트 수요량이 2%가 감소했죠. 그제? 그럼 이게 상승분이 플러스고 감소분은 마이너스인데 부모 문제의 부호가 반대면 음수가 나오지만 가격 달성은 항상 절대값이다. 그러니까 부의부가 무시되니까 8분이 그냥 4분의 1이야. 그럼 이거는 얼마? 0.25가 나와야 되겠죠. 가격 달성은 0.25고 그 다음에 B는 뭐고? 교차 탓을 구하라 그랬지.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두 제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측정해 이제 두 제와가 대체적인가 보완적인가 구분되겠지. 아파트 가격이 8% 상승하자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4%가 증가를 했어요. 그지? 그럼 이게 상승분이 플러스고 수요량이 증가하면 또 증가분이 플러스니까 이건 양수죠. 그러니까 8분에서 2분이니까 0.5가 나오겠죠. 교차 탄력성은 0.5.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면 두 제한은 요 아파트하고 다세대 두 제한은 대체제.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 음수면 보완제가 되는데 양수가 나왔잖아요. 지금 0.5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제의 관계는 대체제다. 왜 이게 대체제라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가격과 다세대 수요, 가격과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하고 있잖아. 그지?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반으로 변하면 두 제한은 대체제. 가격하고 수요가 반대 방향일 때 두 제는 보완제가 되는 거죠. 또 보완제가 나오면 반드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교차 탄력성이 0.5로 양수니까 당연히 두 제는 대체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교차 탄력성은 0.5, 두 제는 대체가 되겠네. 12번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죠. 자, 수요는 어떻게 하면 탄력적이냐?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경우, 자, 머릿속에서 정리해 봅시다. 대체제는 많을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용도는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쉬울수록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기간은 단기보다는 장기일수록 수요가 탄력이다. 그죠? 주거용과 상공용지는 주거용이 상공용보다 더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하고 사치품 중에는 뭐가? 사치품일수록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그지? 그리고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즉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의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전체적으로는 부동산이 비탄력이나 이걸 어떻게 할수록 세분하면 할수록 수요는 탄력적이다. 그지?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수요가 더 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신규 주택이 중고 주택보다는 수요가 더 탄력이죠. 신규 주택이 더 탄력이니까 신규 주택이 고가 주택이고 중고 주택이 저가 주택 아닙니까? 그럼 저가 주택보다는 고가 주택의 수요가 탄력이겠죠. 2번에 주거용이 상공용보다는 탄력이라고 했지. 탄력계수로 기울기가 크다 적다. 탄력적 때 곡선이 완만한 거죠. 완만할 때가 탄력, 가파를 때가 비탄력 아닙니까? 곡선이 완만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작다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곡선의 경사도를 뜻하는 거야.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인데 완만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작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주거용이 탄력이니까 주거용이 당연히 상공보다 기울기가 완만하겠지. 가파른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세 번째,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불변이다 그래야지. 뭐 하락하고 그런 게 있노? 자, 수요가 완전 탄력이든 공급이 완전 탄력이든 완전 탄력되는 항상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
완전 탄력 때는 언제나 가격이 불변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완전 비탈이든 공급이 완전 비탈이든 완전 비탈 때는 항상 량이 언제나 불변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가격은 언제 변동폭이 크게 생긴다. 비탄력적일 때, 탄력이 아니고 가격은 비탄력적일수록 변화폭이 크다. 변화폭이 크다는 말은 상승할 때도 크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한다 이 말이야. 언제? 탄력이 아니고 비탄력적일수록.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응용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하고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3번은 공급이 완전 탄력이라. 완전 탄력이면 뭐 수요가 증가든 감소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뭐가 불변? 가격은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불변,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은 불변이다. 완전 탄력이면. 그리고 4번에 중고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나 신규주택의 공급이 중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이죠. 탄력이나 신규주택의 공급은 비탄력인 경향이다. 그런데 이 4번이 맞네, 그지? 왜 4번이 맞아? 자, 수요는 신규주택이 탄력이고 중고주택이 비탄력이에요. 근데 공급은 정반대라고. 중고가 탄력이고 신규가 비탄력이라. 왜? 공급은 생산기간이 짧아야 탄력이 되는데 신규주택은 즉각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생산기간이 1년은 걸려야 공급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생산기간 때문에 공급량을 활발하게 증가시킬 수가 없네. 공급량의 변화가 적다면 비탄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고가 오히려 공급에서는 신규보다는 중고주택이 탄력적이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질문이고요. 그럼 5번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라. 그때는 뭐가? 공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균형량은 불변이 되는 거지. 완전 3번 지문에 완전 탄력이면 언제나 가격이 불변이고 5번에 완전 비탄력 때는 거래량, 균형량이 항상 불변입니다. 불변.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 같으면 뭐 그지? 그냥 발가락에 볼펜 꽂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고 있고 이러면 참 대책 없는 게 머리가 띵한 거지. 13번에 주택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5일 때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15% 감소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라는 건데요. 분모의 가격이 들어간 거야. 근데 탄력성이 1.5이다 말이야. 1.5인데 가격이 지금 10%가 어떻게 됐다? 상승했어. 그럼 수요량은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가격하고 수요량은 반비라는 게 수요의 법칙이니까. 근데 탄력성이 1.5가 되려면 분자는 당연히 1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15% 감소하는 겁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0보다 크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면 정상제고 마이너스가 나서 음수면 열등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3%만 증가해도 대상주택은 정상제다.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 걸 측정하는 건데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3% 증가했어요. 그럼 이게 증가하면 플러스니까 둘 다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탄력성이 얼마고? 0.3으로 양수제. 소득 탄력성이 지금 2번 전에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로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면 뭐고? 정상제고. 소득 탄력성이 음수가 나올 때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죠?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0.1% 정도만 증가했다. 그러면 뭐가 돼? 역시 정상제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이 둘 다 플러스 값이잖아. 증가분이. 그지? 그럼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오겠죠. 무조건. 그럼 당연히 정상제가 되는 겁니다.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퍼센트 증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조금이라도 증가해서 소득하고 수요가 동일 방향이 되면 정상제.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감소했어.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 되면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교차 탄력성은 바로 이렇게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상품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측정해서 이 두 상품의 관계가 대체제나 보완제냐 그걸 알아보는 측도가 교차 탄력성이죠. 그리고 교차 탄력성의 값이 1.5면 양수죠. 그럼 두 제한은 대체제 관계고 또 교차 탄력성이 0.3이면 역시 양수죠. 그럼 두 제한은 역시 대체제 관계지. 보완제가 되려면 교차 탄력성이 음수여야 돼. 앞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두 제가 보완제가 되는 거고 0.3이라도 이거는 양수 아닙니까? 그럼 두 제는 대체제다 이 말이야. 야, 보완제가 아니고 그지? 5번이 틀렸죠? 교차 탄력성은 두 제와의 관계가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를 알아보는 거야. 그지? 근데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돈을 받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도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상승분이 플러스고 증가분이 플러스니까 무조건 대체적으로 교차 따라서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요. 근데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반으로 변한 제 아닙니까? 그럼 A 가격이 상승하면 B 수요 감소한다니까. 그럼 상승분이 플러스 값인데 수요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분모 문제의 부호가 반대부 아닙니까? 보완제는 무조건 가격과 수요가 반대반이니까 분모하고 분모의 부호도 반대가 되겠지. 이게 플러스면 이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면 이건 플러스니까 분모 문제의 부호가 반비례하면 이건 무조건 교차상승이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교차상승이 1.5도 양수고 0.3도 양수잖아요. 음수가 아니고. 그럼 둘도 그냥 대치수가 되는 거지. 그지? 무조건 보완제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려있지? 그다음에 14번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성이 2이고 대체제인 빌라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성이 1.5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과 빌라 가격이 모두 10%씩 상승한 경우 전체 수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요. 요거는 이제 가격 탄성하고 교차 탄성 두 가지를 응용한 계산 문제죠. 그죠? 요 유형이 이제 최근에 3년간 요 문제가 나왔어요. 14번 문제가.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한 문제가 최근 3년 동안은 계속 요 문제 요 유형이 나왔거든. 근데 원래 이거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올 게 최근 3년간 계속 나왔으니까 올해는 요 문제보다는 11번 문제처럼 나온다 이 말이야. 유형을 내가 알려줬다. 올해 나올 예상 문제는 11번 유형입니다. 14번보다는. 물론 14번도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알아놔야 되겠지. 그지? 교차 달러성 지금 아파트가 나왔으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할 때, 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기 가격 달러성이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대신 살 수 있는 게 빌라죠. 빌라의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걸 측정하는 게 이제 교차 달러성인데, 지금 가격 달러성과 교차 달러성은 각각 얼마? 가격 달러성은 2이고 교차 달러성은 1.5이다 그랬네. 1.5. 근데 아파트 가격하고 빌라 가격이 모두 10%씩 상승했다 그랬죠. 10% 상승. 아파트 가격도 10% 상승, 빌라 가격도 10% 상승했단 말이야. 그죠? 10%씩 상승했는데 이 수요량은 분자에 있죠. 분자에 있는 전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아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 요 가격 탄력성 2니까 수요량은 20%가 변하겠죠. 그래야 탄력성 2가 나오지.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해야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앞에서는 수요량이 20% 감소가 나왔어. 근데 교차탄력성에 대입하면 교차탄력성이 1.5라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15%가 변하겠죠. 근데 교차탄력성이 양수가 나왔지 1.5니까. 그럼 두 제한은 대체제라 보완제라. 대체제다 이 말이야. 대체제. 교차탄력성이 양수면 대체제고 음수 마이너스가 붙어야 보완제가 되잖아. 그지? 근데 대체제는 교차탄력성이 양수니까 대체제인데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5% 증가가 나오죠. 앞은 20% 감소가 나오고. 그럼 감소분은 20%인데 증가분이 15%죠. 증가분 15%를 감소분 20%에서 상기를 시켜. 그럼 남는 게 뭐야? 5%가 남는데 증가 감소가 감소가 더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5%만큼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지? 감소분이 5%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15번에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언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자, 균형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썩에 또 천물나게 하네.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는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 양이 증가합니다. 공급만 감소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라.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 하락하잖아요. 그지? 공급이 증가할 때도 가격 하락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할 때 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입니다. 응?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나 공급의 감소 중에 답을 찾아봐라 이 말이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하고 나오면, 반대로 이제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경우하고 나오면 이 경우가 됩니다.
수요 감소할 때 가격이 하락하죠. 공급이 증가할 때도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그러면 수요의 감소나 공급의 증가 중에 답을 찾아라는 뜻이라. 근데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랬으니까 수요의 증가나 공급의 감소 중에 답을 찾아라는 뜻이라. 근데 1번에 기반 어떤 지역에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교통 체증이 심하든가 하고 2번에 또 해당 지역에 주거 혐오 시설이 설정한 거는 전부 부의 효과가 야기되는 요인이죠. 그럼 이건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1, 2번 다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3번에 융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아니 금융 조건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수요의 감소 요인이지. 융자 비율을 확대해줘야 융자를 많이 할수록 수요는 증가하는 거 아니야. 자금력이 충족되니까 그지? 융자 비율을 축소하면 이건 당연히 수요의 감소죠. 왜 또 5번에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동일 방향. 그럼 대체재인 빌라 가격이 하락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감소하겠네, 그죠? 아파트하고 빌라가 대체재인데 대체재인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그지? 대체재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이니까 대체재인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4번을 뺀 나머지 지분은 전부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 아니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해야지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고 4번에 택지 가격의 인상은 무슨 요인인고? 공급의 감소 요인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택지 가격이 인상됐다. 다른 말로 바꾸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야.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죠.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4번 한 개밖에 없어. 택지 가격 인상. 그것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죠. 요런 유형, 우리 시험의 유형이 딱 요 형태로 나와요. 15번처럼. 그러니까 이 틀리면 안 됩니다. 요런 유형을. 16번에 아파트의 시장 균형 변동과 수요 공급의 가격 탈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이 불변이라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탈선은 0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공급량이 불변이다 그랬는데 그지? 자, 아까 양이 불변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완전 비탄력 때 양이 불변 아니야 이게.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불변이 되고 완전 비탄력 때 양이 불변인 거 아니야? 지금 공급량이 불변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라는 뜻이죠. 완전 비탄력 때는 탄력성이 얼마? 0. 완전 탄력이면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고 완전 비탄력 때가 탄력성이 0일 때 아닙니까? 그지? 탄력성이 0일 때는 완전 비탄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불변일 때가 완전 비탄력인 경우니까 당연히 탄력성이 0이 되겠죠. 두 번째,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좀 전에 했지, 그지? 그 수요가 탄력일 때, 탄력되는 가격을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하죠. 그다음에 수요가 비탄력 때는 가격을 인상해야 수입이 증가하지. 수요가 단위 탄력일 때,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총 수입은 분리되다 그랬네, 그지? 그럼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 1이니까 수요가 단위 탄력 아닙니까? 이때는 뭐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임대료는 항상 임대료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체 수입은 언제나 불변이 됩니다. 이것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일수록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많이 상승한다. 그렇다 이 말이야. 항상 가격은 언제 변화폭이 크다고? 비탄력일 때, 그지? 비탄력일수록 상승할 때도 크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해.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 상승하잖아.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지만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해.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지만 언제 더 크게 상승한다고? 비탄력일수록 탄력이 아니고. 그럼 이것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4번에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다른 말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과 생산기간이라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은 탄력이잖아. 그죠? 탄력 정도가 탄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4번도 하자가 없네. 왜? 5번에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그래야지.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가격보다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 적자는 거죠. 근데 지금 봐라.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이 20%가 변했어. 수요량이 지금 가격보다 많이 변했죠. 분자에 있는 수요량이.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죠? 탄력성이 1보다 커서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가격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가격이 10% 변했는데 분자에 있는 요 수요량이 5%가 변했어. 그럼 탄력성은 0.5가 나오니까 1보다 적다. 이때가 비탄력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면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는 거죠.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크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는 뜻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더 적다. 그러니까 항상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를 줄 때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냐 적게 변화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할 때가 크다. 수요량이 많이 변할 때가 탄력, 수요량이 적게 변할 때가 비탄력 아닙니까? 그죠? 구분하고 있나? 5번이 틀렸다는 거 알겠나? 이거 올해 감점평가 시험에 답으로 5번 지문이 틀린 거로 나온 건데 이렇게 나오면 답 찾겠어요? 다 맞았어요? 믿으면 안 가지만 맞았다 하니까 뭐 믿고 가야지. 17번에 어떤 주택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함수는 공급량이 QS 이꼬로 700이에요. 근데 수요함수는 수요량이 QD 이꼬로 1000 마이너스 3P인데 수요함수가 1100 마이너스 2P로 변했어. 그때 균형 가격의 변화랑 가격은 얼마만큼 변화되고 공급 곡선의 형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다. 자,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은 균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죠.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게 균형이라. 그래서 원래의 공급량하고 수요량을 일치시켜 가지고 P하고 Q를 한번 구하고 공급량은 700 그대로인데 수요량만 이렇게 변했으니까 변화된 수요량하고 공급량을 일치시켜서 P하고 Q를 한번 더 구하는 건 이게 다 하잖아, 그지? 넘기고 이게 잘하잖아 이제. 그럼 요거 두 개 일치하면 이게 음수니까 요것만 넘겨주고 숫자는 또 숫자가 쪽으로 넘기면 되지. 그럼 얼마야? 3P가 얼마? 300이니까 코로 P는 100이 나왔네. 그럼 P가 100이면 Q는 얼마고? 100을 대입하라 이제 P에다가 100, P 100 나왔으니까 그럼 Q가 얼마? 700이다 이 말이야. 700. 근데 공급량은 700 그대로인데 수요량만 이렇게 변했죠. 그럼 변화된 수라고 이걸 또 일치시켜 놓고 또 부호 넘기고 숫자 넘어오면 되지. 그럼 2P가 얼마? 1100 마이너스 700이니까 400이네. 2P가 400이니까 P는 200이 됐네. 그죠? 그럼 P가 200 나오면 Q는 이 P에다가 200을 대입해 이제. 그럼 얼마야 Q가? 역시 700이네. 그럼 자, 가격은 지금 100에서 200으로 변화됐죠. 그럼 가격은 100 상승했단 말이야. 100 상승. 가격은 100 상승했는데 양은 어떻게 돼? 700에서 700 그대로네. 불변이네. 그지? 양은 700 그대로가. 그러니까 가격 변화량은 100만큼 상승했고 양은 불변이죠. 양이 불변이 될 때가 언젠데? 완전 비탄력 때 양이 불변이란 말이야.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불변이었겠죠. 근데 지금 완전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량은 700에서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가격은 100 상승, 공급 곡선 형태는 완전 비탄력. 답이 1번이 돼야 됩니다. 맞추셨어요? 인간적으로 틀린 사람 물건 한번 써보세요. 다 맞았다는 뜻이네. 다 맞았다는 뜻이네. 그죠? 물건 한번 쓴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올해 이 문제 나오면 맞추겠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30회 때 출제된 기출 유형입니다. 30회 때 나왔던 유형인데 작년에 나왔던 유형은 기울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요 문제를 가지고요. 수요소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냐. 기울기 변화하고 가격이 얼마만큼 변하냐. 가격 변화와 기울기 변화를 묻는 게 작년 문제였고 요 문제는 재작년 문제입니다. 30회 유형인데요. 작년 유형보다는 재작년께 우리 시험에 반영될 확률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반영되는 직전 용도가 아니에요. 직전 용도를 제외한 그전 3년치라. 그러니까 31회가 작년이니까 31회를 뺀 거 그죠? 30회, 29회, 28회가 올해 시험에 가장 많이 반영돼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면 요 유형이 더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기울기 물론 기울기도 구할 줄 알아야지. 좀 이따 기울기 구하는 거 나와요. 나오지만은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17번 유형하고 이런 거는 11번이라든가 17번 이런 거는 필연적으로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요 안 중요한 문제 한 개도 없어요. 다 중요하죠. 예상 문제인데 안 중요하겠어요. 그죠? 다 나올 것 같아. 다 나올 것 같다는 게 뭐 말이냐면 16번처럼 이렇게 요 문제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6번하고 유행이 같은데요. 요 문제 16번처럼 요 문제에 12번이나 13번에 있는 지문도 한두 개씩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럼 12번, 13번, 16번을 묶고 갖고 한 개 정도가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 시험이 딴 게 아니고. 알았어요? 그럼 다 적중시킨 거지 뭐 별건 뭐 있어. 그죠? 똑같이 나와야 딱 적중된 거 알거든.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지문을 어떻게 한 게 시험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그게 적중이 뭡니까? 참네. 내 90% 적중시키기도 했잖아요. 보세요. 거짓말인가. 다 있습니다. 우리 다 했던데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1번부터 풀면서 막 침을 질리면서 기분 좋아 이러면서 그냥 막 붙은 느낌으로 막 치거든. 그죠? 한 10문제 막 비슷한 거 나오고 막 늘 봤던 거 있잖아요. 이 나오면 가슴 흥분해가 시험 됐다 이러면서 막 긴장이 확 풀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마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막 뭐 자기는 붙어서 구름에 벙 떠갖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헛끝 찍고 막 이런데 그때부터 이제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개론만 뭐 100점만 나고 합격 하나 민법 가락받으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민법 끝나고 나서 웃어도 웃어라 이 말이야. 알았죠? 기분 시험 칠 때는 기분 좋게 아우 진판이 고마워 이래가면서 웃으면서 치고 그죠? 그리 될 거예요. 그래도 1교시가 그래도 우리 첫 시험이 개론이잖아요. 그죠? 개론을 맨 마지막 시간에 오후에 치면은 내가 이렇게 안 한다. 우리 시험의 첫 과목이 개론이거든요. 제일 처음 치는 과목이 개론인데 처음 치는 과목부터 띵 하면 끝까지 그냥 띵 한 거야. 그냥 글자도 안 들어오고. 근데 처음 치는 과목이라도 여러분이 좀 편하게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글자도 잘 들어오고 이 마음이 부풀해지면 실력 발휘가 됩니다. 근데 일단 쪼는 순간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개론만큼은 진짜 완전 무장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기분 좋게 야 올해 된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2차까지 그때니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쫄지 마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피를 토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죠? 피 토합니다. 제가 아침에 커피 2번씩 드시고 막 그런데 진짜 미치겠다. 자고 일어나서. 근데 좀 개론에서 좀 점수 잘 받아가지고 1차라도 좀 끝단하게 합격하고 했으면 참 좋을 건데 18번 한 개 더 쉽시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은 1보다 크고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수요는 탄력, 공급의 탄력은 1보다 적으니까 공급은 비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지? 자, 1번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겠죠.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수요가 탄력이잖아요. 탄력적으로 기울기가 적은 거죠. 당연히. 그지? 기울기가 적고 곡선이 완만합니다. 그러면 금이변에서 가격은 폭등 폭락을 거듭하다가 균형점으로 수렴한다. 그렇습니다. 자, 수렴형 금이변로는 모형 형태를 구분하는 거. 요거 외에는 또 시험에 안 나오네. 수렴형, 발선형, 순환형이 있죠. 수렴을 하려면 탄력선,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 중에 뭐가 더 커야 돼?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클 때 수렴하고요. 공급 탄력성보다는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돼요.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는 크다 적다? 작다. 그럼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적고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더 크다는 뜻이죠. 공급의 탄력성이 적으니까. 그지? 그래서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더 커야 되고 곡선의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렴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거나 또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크면 균형점에서 점점 멀어서 이탈 발생하는 거죠. 왜 순환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거나 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면 한 장소에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렴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공급의 탄력성보다. 그지? 수요의 탄력성이 더 커서 수요가 탄력이면 당연히 균형점으로 수렴을 하겠죠. 왜? 세 번째,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적게 부담한다. 당연하죠. 수요가 탄력이잖아요. 그럼 탄력적인 쪽이 유리해서 적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자가 세금을 당연히 적게 내겠죠. 그리고 5번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수요가 탄력일 때는 가격을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 수요가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인상해야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탄력 아닙니까? 탄력이면 당연히 가격을 인하해야 수입이 증가하겠죠. 4번이 틀렸는데 상점이 입주할 때는 외곽에 분산 입주하는 것보다 중앙에 입주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중앙보다는 분산 입주해야 유리하죠. 자, 우리 공강준비의 원리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작단 말이야.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시장이 아주 좁게 형성돼. 시장이 좁아.
그때는 당연히 중앙에 입지를 해야 되죠. 근데 수요의 탈선이 크고 시장이 넓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중앙에 입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는 외곽에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그지? 만약에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면 중앙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지? 지금 수요의 탄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지?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커서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니까 이때는 당연히 중앙이 아니고 분산 입지해야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앙보다는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이 18번하고 실례했으면 안 되겠다. 19번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네. 왜냐하면 요 기울기 그 모형 형태가 나왔으니까. 19번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시장은 어떻고 B 시장은 어떤데 A, B 시장의 모형 형태의 연결이 옳은 것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 모형 형태를 구할 때는 요 항상 요 문제는 지금 요 출제자가 지금 이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 출제자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지 올해 나올 확률 90%라고 봐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반드시 그냥 요렇게 함수로 내거든. 근데 이걸 함수를 이렇게 여러분이 균형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풀면 어렵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냥 어떻게 하느냐. 탄력성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기울기로 비교할 수도 있죠. 탄력성으로 비교할 때는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은 공급의 탄력성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이고 반대는 발산이잖아. 그지? 근데 기울기로 비교할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적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으면 발산이죠. 수요의 곡선의 기울기가 적다면 수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적으면 발산이죠. 뭘 갖고 비교해도 돼. 탄력성으로 비교할 때는 그죠? Q분의 P가 탄력성이고 기울기를 비교할 때는 P분의 Q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P 앞에 숫자가 분모해가고 Q 앞에 숫자를 분자에 넣으면 그건 기울기를 뜻하고 Q 앞에 숫자를 분모에 넣고 P 앞에 숫자를 분자에 두면 그게 이제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갖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럼 탄력성을 갖고 한번 해볼까? 탄력성을 갖고 해보자. 아니? A 시장, B 시장인데 A 시장 그죠? 수요의 탄력성부터 계산해봐. 자, P하고 Q 앞에 숫자를 따는 겁니다. 그럼 수요 함수는 QD 이코로 200 P죠. 그럼 그 수요 함수 앞에 숫자를 딴 게 수요의 탄력성이라 QS로 시작되는 게 공급 함수죠. 공급 함수에서 Q하고 P 앞에 있는 숫자를 딴 게 공급의 탄력성이고. 그럼 자, 수요의 탄력성은 지금 얼마야? Q 앞에 탄력성을 하면 Q 앞에 숫자가 분모해 가야 되죠. 그다음에 P 앞에 숫자가 분자해 가야 되는데 Q 앞에 숫자도 1, P 앞에 숫자도 1이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은 1이다 이 말이야. 근데 공급의 탄력성 보자. 공급의 탄력성은 Q 앞에 숫자가 얼마고? 1이죠. 근데 P 앞에 숫자는 2분이니까 0.5죠. 그럼 이거는 얼마고? 1분의 0.5니까 0.5네.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죠. 공급의 탄력성은 0.5인데 수요의 탄력성이 1 아니냐.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잖아. 그지?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뭐야? 이건 당연히 수렴이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이잖아요. 그다음에 B시장은 수요의 탄력성은 QD 이거로 400-2분의 1패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Q 앞에 숫자가 1, P 앞에 숫자가 0.5죠. 그럼 이거는 2분이니까 0.5가 되겠지. 그럼 공급의 탄력성은 Q 앞에 숫자가 1, P 앞에 숫자가 2라. 그럼 1분이니까 2가 되지. 그럼 이거는 수요의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죠.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럼 이거 뭐 발산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A 시장은 수렴, B 시장은 발산 이렇게 되겠네. 그지? 기울기를 갖고 비교하려면 이제 분모 분자를 바꾸면 돼. 분모 분자를 바꾸면 그럼 자 A 시장은 그죠? A 시장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1분의 1이죠. 1.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5분의 1이니까 2죠. 0.5분의 1 분모 분자를 바꾸면 되니까 0.5분의 1이니까 2 아니야.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적다. 그게 뭐야? 수렴이란 말이야. 수렴. 그지? A 시장은. 그다음에 B 시장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5분의 1. 이 분모 문제를 바꾸면 되잖아요. 0.5분의 1이니까 2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0.5가 되죠. 그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뭐야? 발산 이렇게 되겠네. 그지? A는 수렴, B 시장은 발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시장은 수렴, B 시장은 발산. 똑같아요. 분모 문제를 그러니까 Q분의 P를 대입하면 탄력성이 되고 P분의 Q가 되면 기울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겠지. A는 수렴, B는 발산이니까 답은 이건 4번입니다. 풀겠나? 이거 말하면 안 되지 당연히. 뭐 숫자 따가지고 분모 문제에 대입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20분부터 칠판 닦고 쉬었다 합시다. 잉? 고생했습니다.